새로운 국토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의 원희룡 전 제주도 지사가 발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보면은 이제 대장동 일타 강사 이 이야기하는데, 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 흐지부지 끝났죠.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이재명이 한 거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민의힘 당에서 많이 연루가 되었더라. 그리고 대통령이 발탁이 되고 나서 이게 왜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발탁이 되고 좀 몰아갈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추이는 이거는 아직 결정난 게 없으니까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건 나와 있죠. 그런 부분 배제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자꾸 상기시켜서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데, 이재명이 못된 놈 이미지 만들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요걸 자꾸 끄집어내지 않나, 이런 부분은 좀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런 이야기 하든 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뭐 정치적으로 누구 몰아붙이든 뭐든 어쨌든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라면 잘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약을 좀 보면은 일단은 대선 공약부터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반값 아파트. 근데 요거는 구매 시 집값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겠다. 저거 문정부에서 할 때 엄청 까던 거 아니에요? 물론 구매 시가 아니라 분양할 때 반값 아파트 혹은 토지 임대부 주택 뭐 이런 것들로 정부가 일단 부담을 하고 그만큼 차익이나 챙겨가는데,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로 충당을 하고 나중에 차차 갚아나가면서 자기 거 만들면 된다. 이런 식의 주택 공약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요거 반값 아파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사실 세부적인 내용 보면은 50%는 정부가 지원하죠. 50%는 정부, 한 30%는 대출, 그리고 20%로 집 사게 만들겠다. 이런 건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왜냐? 분양시도 아니고 구매시다. 그렇게 될 경우 20%의 유동성을 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출에 대한 이자는 30%만 낸다. 이게 무슨 소리냐? 10억짜리 집 사는데 자기 돈 2억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억 가지고 첫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경쟁을 붙게 되면은 집주인들은 10억까지 올려도 돼요. 차익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죠. 그러면서 실거주 위한 주택 구매 시 양도세 부담 완화다. 신혼부부 때 5억 주고 산 18평, 애 둘 낳아 24평으로 옮기려고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면 불가능하다. 어라? 5억대 주택을 샀는데 집 팔고 양도세를 내면 이거 5억짜리가 얼마나 올랐다는 거예요. 왜? 애 둘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나와서 거의 뭐 2년도 안 돼서 이사하진 않죠. 근데 9억 미만의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죠. 고가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신혼부부 때 5억 하고 근데 9억 미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사가 가능한데, 뭐 집값이 10억 20억 쪘을 때는 양도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완화하게 되면은 1주택의 경우는 양도세가 과세가 완화되면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폐지,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법이죠.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임대차 3법이 잘못된 법이면은 노태우 때 전세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도 잘못된 법이에요. 임대차 3법 시기에 저금리였는데 규제정책이 욕을 많이 처먹는 이유가 뭐냐? 문제가 생기면 규제정책이 나오죠.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점이 문제죠. 했다가 왜 그러냐고 반대 요인이 엄청 센데 전세가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넣은 거죠. 5월부터 7월까지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시행을 했는데 7월 이후에 전세가 올라간 거, 그 전부터 올라간 거 다 저금리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자꾸 몰아붙인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딱 좋죠. 집주인들에게는 임대차 3법은 무조건 안 좋죠. 그렇다면 세입자들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자들한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세입자에게도 저게 안 좋은 법인 것처럼 만들죠. 그럼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다 폐지하겠다는 쪽 편들어주면은 저게 굉장히 잘못된 법인 것처럼 보인다. 근데 사실은 화살은 따로 돌린 거죠. 그래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 그렇다면 두 가지 거짓말이 드러나죠. 첫 번째는 지금 왜 떨어지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 수요들이 재계약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그렇다면은 임대차 3법이 2년차가 돼서 갱신이 되지 않는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7월이라고 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9월부터 입주 가능한 그런 전세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세가가 하향 안정화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안 하죠. 왜? 임대차 3법 폐지해야 되는데 그 법의 효과가 갱신 시기에 나타나게 되면은, 그래서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폐지 여론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호도를 하는 거다. 근데 이보다 더 핵심 공약은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푸는 이유가 뭐냐?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풀게 되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일시적으로 변동은 있지만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자, 정말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자, 분양가 규제 완화. 자, 재초안 완화. 그리고 분상제 완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법이죠? 저 법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서 엄청나게 찬양해줘요. 8억에 판 아파트 26억이 됐다. 알면서도 처분했다고 하죠. 아, 이 사람은 되게 청렴한 사람이다. 요 기사가 요 며칠간 도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한번 봅시다.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 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봅시다. 그리고 6년 만에 26억이 되고 속이 쓰리다. 누구예요? 원 후보자의 배우자분이시죠.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되면서 목동 아파트를 팔고 제주로 간 것은 10억이 넘게 오를 것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공직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대 차익을 포기하고 팔았다. 문재인 정부 때 노영민이는 청주 아파트를 팔았더라.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야기하면서 원희룡 지사는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고 국토부 장관에 알맞은 사람이고, 자, 과연 그럴까요? 요 부분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 일단 2016년 8억 3천에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당선 2년 후에 팔았죠. 8억 3천에 팔았는데 진짜 올라갈 걸 알고 팔았냐? 2016년에 8억 3천 거래는 딱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기사에서 구라치고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자, 2평형대랑 2평형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둘 다 17억대입니다. 호가도 17억 5천에서 25억까지 있어요. 근데 요 26억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저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자, 8억 3천에 거래되는 당시 요 평형대는 두 세대밖에 없고요. 8억 3천 한 건 외에 거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두 번째 8억 3천에 팔렸던 이 시기 올라가고 있던 중이고 호가보다 싸게 팔았다. 호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거는 최저가에 팔려서 그래요. 계속 떨어지고 있던 시기였죠. 마침 딱 팔고 저점 찍은 다음에 오르네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던 도중에 엄청나게 싸게 팔아준 거다. 이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던 도중에 팔았고 이 거래가 저점이 되고 그 이후에 올랐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평형대가 올랐기 때문에 올라갈 걸 알았다고 칩시다. 굉장히 청렴해서 올라갈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양천구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팔고 제주도로 갔다. 올라갈 걸 알았으면은 당시 16년에 무슨 정책들이 이전에 나왔는지를 봐야 되겠죠. 2014년 7월에 무슨 정책 나왔어요? 초이노믹스. LTV, DTI를 완화해서 대출 유동성을 늘린다. 즉 수요가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을 늘리는 빚내서 집 사라. 자, 빚내서 집 사라 되게 좋은 뜻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부채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정책이죠. 같은 해 9월에 뭐 나왔어요? 재건축 연한 완화. 그리고 수도권 청약기간 단축. 자, 1, 2순위 청약기간에 대해서 통합하고 2년에서 1년으로 바꿨죠. 재건축 빨리빨리 추진하게 만들어서 사업성, 공급이라고 하는데 사실 공급 효과보다는 건설사들이 돈 벌기 좋은 거죠. 때려 부수고 짓고 30년 만에. 그리고 청약기간 단축. 도구나 카우나 청약 신청하기 좋게 만들어서 청약 경쟁률을 높이겠다. 건설사들 돈 버는 정책이죠. 자, 그 다음에 12월에 부동산 3법 뭐예요? 분상제 폐지, 재초안 폐지, 재건축 3주택 분양 허용. 자, 이거 둘째 치고 요거 두 개 잘 보셔야 되겠죠?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분상제 폐지와 재초안 폐지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16년에 근 1년 전에 나온 거죠. 이거 해가지고 집값이 오를 걸 알고 있었대요. 그렇다는 것은 이걸 폐지하면 집값이 오르는 정책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값을 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15년 4월에 또 뭐 나왔어요? 전월세 대출금리 인하. 자, 전세 대출 임차인들 도움 준다고 해놓고서 하는 게 뭐예요? 반환보증 지원 강화, 그리고 보증금, 월세,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또 금리 인하해주겠다는 거죠. 전월세까지 같이 유동성 흘러 들어오게. 그래서 이런 정책들, 자, 2016년 되기 직전에 나왔던 정책들. 자, 그래서 2014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기 시작하죠. 이런 정책들로 집값이 오를 걸 알고 있었으면은 이거하고 이거 하면 안 되지,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집값이 오를 걸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데 팔았는데 알고 보니 지금 와서 올랐으니까 나는 몰랐는데 지금 되게 청렴한 사람인 것처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든가. 근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적죠. 왜냐면 저런 법들이 다 시행됐고 그 단지에서도 다른 평형대는 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싸게 팔고 옮긴 건 맞다. 여기까지는 칩시다. 그렇다면은 저 법들이 집값을 올리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이 돼서 저 법들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지사 됐을 때 언제 제주도 지사 됐어요? 14년 7월에 왔다 갔다 하던 매매가격 지수가 쭉 올랐죠. 집값을 잡는 사람일까요? 못 잡는 사람일까요?
집값 잡을 의도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이 사이에는 뭐 초이노믹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 왜 까요? 규제 정책 했는데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쭉 올랐으니까. 어쨌든 올랐다. 집값 못 잡는다. 김현민은 무능하다. 그랬죠. 어차피 집값 못 잡았다. 그럼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지사 할 때 이러던 거 갑자기 이렇게 올려놨는데 취임과 동시에? 그러면 못 잡을 거라는 인사로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결과론적으로 따질 거면 똑같이 따져라. 왜 찬양을 하냐. 다만 외국인 투기는 좀 억제가 되지 않을까. 맨 처음에 한 게 부동산 투자 이민제. 이게 중국인들이 도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긴 했는데 반대로 중국인들에게 땅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관광지랑 그쪽으로만 투자 이민제를 제한을 했다. 문제는요, 그것도 결국에는 제주도지사 할 때까지 중과세 해가지고 더 하겠다라고 하는 규제들은 미루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유예기간 끝나고 또 했는데 또 미룬 거죠. 단계적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또 미루다. 뭐 하겠다 해놓고서 청렴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도 막상 따지고 보면 아니고, 알고 있는데도 저런 정책 하는 거고, 진짜 사람들 희롱하는 거 아니냐. 정책들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집값 올리는 정책들이고 그런 것들을 눈에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런 정책들이 지금 와서 많이 시행을 하려고 하느냐. 엄밀하게 말하면요, 모든 정부에서 완만한 상승을 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품이 낀 상태에서 거품을 빼고 완만한 상승을 가야 되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완만한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예견되어 있고, 그러니까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오는 거야. 특히 재건축, 재개발, 토건 마피아들 중심으로 올리려고는 한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느냐? 핵심은 이거죠. 기준금리 19%의 전설이 소환되다 라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폴 볼커. 경제는 망가뜨렸어도 기준금리 19%까지 올려서 14%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잡았다. 근데 지금 뭐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린다, 그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그때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중앙은행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늘 보면은 금리가 핵심이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규제를 강화한 거죠. 이만큼 올라갈 거 규제 강화로 이만큼 올라가게 둔 거다. 그렇다면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도 물론 지금 상황에서 거품을 빼는 게 맞아요. 규제 정책을 더 두고서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 논리대로 돌아가게 해도 된다. 왜?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MB정부에서 막 완화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막 완화하니까 부동산 불패 심리가 계속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규제를 나중에 풀어도 되는데 빨리 지금 풀려고 하는 거다.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집값보다 정치적인 논리죠. 문재인의 잔재를 지운다. 요런 내용으로 하는데 저거 집값 안정에 절대 도움 안 된다. 다만 저거 때문에 집값이 다시 폭등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완화해서 집값 거품 덜 빼게 하려고 한다. 근데 경제 추세상 쉽지 않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